예, 이번 강연의 제목은 산업인공지능 적용 사례라고 해서 기계, 재료,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니팩처링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 현재는 포항공대 기획과에서 인더스트리얼 AI라는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AI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의 연구 분야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라는 기술, 알고리즘, 툴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 특히 Manufacturing, Robotics, Materials, Healthcare와 같은 곳에 응용을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때문에 가장 유명해진 딥러닝 알고리즘에 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면 어,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Handwritten Digit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손글씨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딥러닝으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사라고 쓰면 지금 이 부분은 카메라이고 학습된 딥러닝 알고리즘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지금 내장이 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어떤 숫자인지 레커그니션을 하는 데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4라고 맞추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놔도 이렇게 8로 인식을 하고 6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토이 또는 데모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비록 영상이지만 다양한 센서리 시스템, DAQ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여기에서 처리를 한 다음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의 어떤 인풋 컨트롤 또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알고리즘이 여기에 이제 브레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프로세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숫자를 인식하는 것은 쉬운 여러분들 엠니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또 다음 예제는 사람을 어떻게 레커그니션 할 것인가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사람이 있을 확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99.9% 이제 거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특징점들을 이렇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딥러닝 쪽으로 또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냐 하면 다양하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긁어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그림에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사람이 있으면 1이라고 라벨링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바이너리로 0, 1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NG, OK도 되고 이렇게 사람이 라벨링을 해주고 계속 컴퓨터 또는 AI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0이야. 이것은 사람이 있으니까 1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딥러닝 또는 AI가 스스로 어떠한 특징들 때문에 계속 여기는 1이라고 하고 여긴 0이라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렇게 다양하게 손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그 과정들을 깨닫게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적 프레임워크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그 AI가 알고리즘을 잘 학습할 수 있게,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 솔빙 프로세스에서 기존에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시면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이미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 이미지만 뭐 구별을 할 수 있느냐,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사운드는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관련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시스템들은 대부분 뭐 진동이라든지 또는 뭐 소리라든지 음향 이렇게 해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당연히 영상에 대한 인풋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도 과연 딥러닝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데모이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 마이크로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분류를 한 다음 이 소리를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어느 소리인지를 LED로 맞추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색에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이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과 녹색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귀로 들었을 때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 사람이 빨간색과 녹색의 소리를 구별짓는 특징들을 인위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색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이것은 빨간색이야, 녹색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이건 녹색이야 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두 개의 가장 구별짓는 특징점들을 스스로 찾고 학습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는 소리도 가능하다 또는 시계열 데이터, 진동도 분류, 딥러닝을 활용해서 분류를 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시를 가지고 제가 데모를 가지고 뭐 딥러닝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학습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 이제는 실제로 저희가 매니팩처링 환경 속에서 검사, 주로 이제 자동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지금 이런 에어컨을 제작을 완료를 했고 어셈블리를 했고 이것이 제대로 조립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걸 큰 챔버에 넣고 이것을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합니다. 오퍼레이팅을 하고 나서 소리를 만약에 정상인 소리면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만약 뭐 조립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좀 이물질이 끼어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것을 사람이 판별하던 분류를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 소리를 자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 알고리즘이 딥러닝 또는 데이터로 개발이 되고 이제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저희가 매니팩처링 환경 내에서 개발하게 된 거죠. 뭐 이러한 예를 들었더니 뭐 여기는 좀 관련이 없지만 의료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제목이 이제 후두암 진단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예가 있었냐면 후두암을 진단하시는 의사분들께서 실제로는 후두암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비주얼리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 것이 공식적인 프로세스인데 소리를 들으면 환자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의사분께서 90% 이상 후두암인지를 소리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실제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정상인 사람에게 저희가 녹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이런 소리를 그리고 후두암이 있는 사람은 저희는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이 데이터를 저희가 보이스 어떤 사운드를 취득한 다음 실질적으로 정답인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간이로 사운드 기반 또는 보이스 기반으로 후다음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가지고 후다음을 진단을 하진 않겠지만 간이적으로 어시스턴트 할 수 있는 개념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의료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방법론적으로는 그래서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기계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의료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어 봤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뭐 A, B, 뭐 이렇게 바이너리 뭐 아니면 멀티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리그레션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아웃풋이 연속적인 뭐 한국말로는 회귀 분석 또는 뭐 쉽게는 피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에 대한 예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acoustic source localization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문제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누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가 소리를 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벽면에 뭐 이런 특정을 할 수 있는 센서 또는 마이크로폰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소리를 측정할 테고 거리에 따라서 도달하는 시간이나 페이즈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소리가 나는 소스의 위치를 역으로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죠. 좀 더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면 그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서 측정된 것을 이런 것을 해서 빔 포밍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맵이 인풋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맵을 보고 정확한 여기에서의 그 소스의 위치 뭐 예를 들면 x, y 그리고 세기인 파워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지컬한 공간에서는 여기가 인풋이고 왜냐하면 소리를 내는 거니까 이쪽이 측정된 아웃풋이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바꿔서 측정된 아웃풋을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놓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이미지를 받는 뭐 CNN 계열의 컨볼루션이 들어가는 것을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은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X, Y, P 이렇게 뉴런이 또는 노드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리그레션 문제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리그레션 문제를 데이터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소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x1, y1, p1, 그 다음 x2, y2, p2 이렇게 해서 노드가 6개가 되어야 되겠죠. 뭐 소스가 3개면 더 늘어나야 될 테고. 그래서 소스의 개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프랙티컬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소스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소스의 개수와 상관없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소스 위치를 예측하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노이즈의 위치 그리고 그 노이즈를 하는 원인을 찾고 싶은데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된 빔포밍 맵을 가지고 소스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뭐 자동차 내부에서의 어떤 아니면 자동차에서의 어떤 아니면 또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에서 시스템에서의 소리의 위치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처럼 피직스 기반으로 하였을 때는 소스의 위치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상당히 챌린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안을 한 방법이 보는 것처럼 인풋은 동일합니다. 측정된 거니까 아웃풋의 위치는 XYP였는데 XYP라는 위치를 정보의 손실 없이 이퀴벌런트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변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X와 Y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P에 관해서 이제 색깔이 이제 붉은 P가 크면 클수록 더 붉은색이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벨 쉐입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이미지 to 이미지로 인풋도 이미지고 아웃풋도 이미지인 거죠. 그렇게 하는 뭐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뭐 FCN 계열에. 그래서 문제를 이미지 to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빔포밍 맵이고 제가 방금 실제로는 이렇게 위치가 3개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맵을 이렇게 그리고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것을 우리는 타겟 맵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빔포밍 맵을 인풋으로 타겟 맵을 아웃풋으로 가지는 이러한 뭐 딥러닝 구조를 활용을 하면 가능해지는 것이 당연히 이 빔포밍 맵의 인풋 이미지를 보고 아웃풋 타겟 맵을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스의 개수와 상관없이 멀티플한 소스에 관해서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델이 된 겁니다. 자, 여기가 키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K가 1인 경우에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측정을 하면 빔포밍 맵이. 그리고 실제 정답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했더니 여기. 뭐 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뭐 요런 느낌과 요 정도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K를 한번 늘려서 K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보면 이렇게 타원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 2개가 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2개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에스티메이션 한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이 그림은 보면 잘 모르겠어요. 거의 원인데, 보면 점이 타원이긴 한데, 점의 위치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원처럼 보이는, 이 경우에도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K가 3인 경우에 여기가 좀 이런 그림을 보고 빔포밍 맵을 보고 우리가 소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인 것을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더 어려운 것, 더 챌린징한 것은 그것의 위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인사이트나 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손으로 계산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아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 이것을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스가 3개가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인풋과 물리적인 아웃풋이 있는데 딥러닝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인풋이 되었던 아웃풋이 되었던 적절하게 잘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하지만 정보의 손실이 없거나 아니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사용하기 편한 네트워크로 바꾸는 것도 활용을 하기에 아주 상당히 유용한 방법론이다 아니면 팁 정도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데모를 많이 들어보았을 테고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 7이고 이건 9. 이제는 뭐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잘 구별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도 크게 의심을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질문을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전체의 이미지이고 전체의 이미지인데 이 전체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은 둘 다 검은기 때문에 7과 9를 구별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만 보면 둘 다 이렇게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7과 9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은 여기 부분을 많이 주목해서 어텐션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게도 자, 7과 9를 잘 구별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 이런 기법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와이즈라든지 너희가 좀 그 시각화를 해서 어느 픽셀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지를 시각화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 영역을 시각화하면 실제로 여기를 AI도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더 많이 좀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티베이션 맵 또는 힛 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이건 가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될 테고, 가진을 할 테고, 지금 이 부분은 웹팔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이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세워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0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이렇게 바이브레이팅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을 한 다음 그것을 1이라고 라벨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AI에게는 어떠한 프레임 또는 영상은 0, 어떤 건 1입니다. 예. 전혀 뭐 제가 어떤 뭐 이것은 진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단 0과 1을 구별하여라고 하고 그것을 구별하는데 가장 컨트리뷰션이 크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시각화를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동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진동 센서 없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우리가 로컬라이징을 하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진동을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찾은 거지. 하지만 더 컨트리뷰션은 뭐냐 하면 진동 센서 없이 저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잘 스마트하게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진동 부분을 저희가 찾게 된 거죠. 또 두 번째 의의는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공학적인 시스템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 때문에 이 부분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세심하게 더 디테일하게는 여기 이 끝단위 바이브레이션이 첫 번째 모드면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스마트하게 활용함으로써 특히 이제 설명 가능한 그래서 공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기존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계설비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진동 센서로 신호를 측정한 뒤 수집된 신호를 전문가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영상과 데이터 학습만으로 기계설비의 이상 여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람의 뇌와 같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네. 또 다른 예시는 Still Surface Defect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디펙트들이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펙트가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런 6가지의 서로 다른 타입의 디펙트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진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6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이런 디펙트의 타입들이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긁혀 있다든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에 들어가면 이것은 어떤 패치 타입의 디펙트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것은 뭐 이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플러스로 저희가 액티베이션 맵을 씌우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힌트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이 붉은색 뭐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이 부분을 하면 여기에 면적을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러프하게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확하진 않지만 로컬라이제이션을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디펙티드 된 지역의 면적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가 요 예시의 케이스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데이터를 준비를 할 때 이 전체 이미지와 이 전체에 대한 타입만 라벨링을 해서 인공지능에 보여준 것이지 이 이미지에서의 실제 디펙트는 여기라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해서 라벨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법들을 쓰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보시면 그 캡슐 엔도스코피라고 해서 캡슐 내시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먹게 되면 그 저희 소장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 레코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레코딩된 동영상을 보고 의사분들께서 그 진단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뭐 캠, 그래드 캠, 뭐 LRP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드 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CNN에서 학습된 결과에서의 웨이트들을 가지고 그래드 캠은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을 하고 실제로 여기는 레졸루션이 원본 이미지와 레졸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리사이징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딥러닝으로 잘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보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 변경까지 확률로 표현을 해주고 위치가 어딘지를 설명 가능한 액티베이션 맵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뭐 보시면 요런 그림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확률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는 원래 커런트한 뷰인데 이것은 이제 액티베이션 맵으로 더하게 되면 만약에 이상이 있게 되면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의사분들께서 그 뭐 스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 어떤 의심이 되는 병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 없이 라벨 클래시피케이션만을 했지만은 어디가 의심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AI가 서제스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가 자동으로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 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사분들께서 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서포트하고 어시스턴트하는 개념으로서의 AI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더 프랙티컬하고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료 쪽에서 다양한 울트라 사운드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이미지가 A와 B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둥근 부분은 내시경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뭐 레이어 마이어 기스트라고 해서 이런 벽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벽면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울트라 사운드의 초음파 이미지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박스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가 글러브, 사람 이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했는데 학습된 인공지능이 이 정도의 확률로 위치를,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하는 알게 되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의료에서의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좀 더 확장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스포츠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 또는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축구공의 위치인데, 그럼 프레임마다 어떤 그 축구공의 위치를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겠죠. 트래킹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그 공의 위치를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각 프레임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니까 거기서 칼만 필터를 활용을 해서 트래킹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축구공이 어떻게 트래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공의 위치가 계속 트래킹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이제 스포츠에서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요즘 스포츠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반에 의해서 이제 뭐 전략이라든지 뭐 전술, 그리고 선수들의 뭐 체력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이런 뭐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런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구공의 위치를 트래킹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공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계산을 할 수 있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공의 위치, 선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금 확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재미있는 예제인데, 이러한 초음파 영상들을 많이 다루는 과가 보면 이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분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뭐 이런 해서 결국은 3개의 클래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초음파 이미지니까 해서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보면 이렇게 이것은 이제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 글씨를 써놓든, 그래서 이걸 뭐 이미지 입장에서는 노이즈인 것이고, 또 마크나 어떤 마킹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원본 이미지가 이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마킹을 지울 수 있는 마킹을 있는 그대로를 써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제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았더니, 실제로는 여기가 병변이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도 하이라이팅을 하지만 여기도 하이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 글씨가 쓰여 있는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의사분들께서 좀 뭔가 글씨를 써놓았다는 것은 의심이 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실은 치팅을 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치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공정하게 페어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고 했을 때, 예전에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펜스를 자동으로 지우고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은 이런 뭐 유넷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제 그 마킹이 있는 것과 마킹이 없는 것을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또 다른 딥러닝을 활용해서 마킹을 제거하고 제거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트레이닝을 하면,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이 마킹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여기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의 그 관계를 학습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것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런 크리티컬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블랙박스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디버깅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 잘못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이런 그 이미지에서의 마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고,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관련된 것인데, 역시 재료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샘 이미지라고 해서 뭐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이런 뭐 그 재료의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미지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전문가가 실수를 하였든 아니면 비전문가가 세팅을 잘못해서 블러하게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를 측정을 했다고 하면, 촬영을 했다고 하면 다시 촬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스마트하게 이러한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를 인포커스 된 이미지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리포커싱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것을 인포커스 된 이미지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촬영을 일단은 해야겠죠.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 리컨스트럭션 된 리포커스 된 이미지가 잘 찍혀진 인포커스 이미지와 에러를 최소로 하게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런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은 인포커스 된 이미지니까 정답입니다. 리포커스 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수록 포커스가 더 많이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이 두 개는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성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포커싱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모를 저희가 실험을 했었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세팅이 잘못되어서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된 경우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주 긴 시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캐닝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그 포컬 랭스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될 것이고 어디에서는 인 포커스가 될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뭐 러프하게는 이렇게 진행됐을 때 업스트림에서는 인포커스였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의 인풋입니다. 인풋 이미지이고, 이것이 인풋 이미지이고, 이것이 해당하는 인풋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멀티 스케일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포커스, 리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더 샤프하고 깨끗한 이미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리포커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와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그러니까 차이를 빼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인포커스 된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리포커싱을 해도 그 리지주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료의 서피스의 높낮이가 좀 달라졌다든지 뭐 이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웃 오브 포커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웃 오브 포커스가 발생된 거고, 리포커싱에서 이 차이를 플러스를 했더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모디파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웃 오브 포커스의 레인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멀티스케일이라는 스킴을 통해서 복원 또는 리포커싱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료 이미지에 관련된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VS-SD라는 이미지인데, 이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지 관련되어서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게 가능할지 사실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그 슈퍼 레졸루션 기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 by 10이었는데 여기가 뭐 100 by 100이라고 하죠. 그러면 10 by 10에 이미지가 들어가서 100 by 100의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되는 기법을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EBSD 이미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코픽한 어떤 구조를 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 현미경처럼 이렇게 그 이미지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빔을 쏘아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레인마다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측정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BSD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지처럼 저희가 디스플레이 되어서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것이 EBSD 이미지라고 하면 각 픽셀마다 측정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측정을 하고 뭐 어떤 값들이 읽혀지면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뭐 행렬처럼 이렇게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보기 좋게, 뭐 행렬이니까 어떤 이미지적으로 저희가 단지 보기 좋으려고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EBSD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뭐 10 by 10이면 100번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 by 100의 EBSD 이미지라고 하면 10,000번을 측정해야 됩니다. 10,000번을. 아시겠죠? 그러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것이 이미지적으로 가능하다면 100번을 측정해서 10,000번을 측정한 것과 성능이 비슷하다면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을 재료 이미지에 가져옴으로써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아주 많이 배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뭔진 모르겠지만 학습을 통해서 뭐 딥러닝 구조가 여기 들어가겠죠. 슈퍼 레졸루션을 해야 되는데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딥러닝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데이터셋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하이 레졸루션이 1000 by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EBSD 이미지를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로우 레졸루션의 EBSD 이미지는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운 샘플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인풋이고 이것이 아웃풋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만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과정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이미지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한 후에 인풋 아웃풋을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방법론은 또 CNN 계열의 뭐 SR 레즈넷이라는 슈퍼 레졸루션 레즈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는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중간에 뭐 레즈넷 비슷한 거에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인풋 아웃풋에 저희가 사전에 머티리얼적으로 측정을 한 EBSD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다운 샘플링된 로우 레졸루션의 EBSD 이미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하이 레졸루션 또는 슈퍼 하이 레졸루션의 아웃풋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만들고 나서 그 만들어진 이미지와 여기와의 차이를 최소로 하게 로스 펑션을 디파인하고 그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게 전체 이미지인데 제가 이 일부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로우 레졸루션을 4배, 8배, 16배 다운 샘플링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장 그 레졸루션이 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했을 때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제너레이트, 이걸 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답을 테스트 데이터에서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하이 레졸루션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잘, 근데 당연히 16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당연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너무나 그 다운 샘플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놀라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 또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 제너레이팅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당연히 저기 로스 펑션이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가 하이 레졸루션과 차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위한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하게 리컨스트럭션 되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결과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재료의 EBSD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프로퍼티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것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있었고, 저희가 한 건 뭐냐 하면 5% 정도의 어떤 텐션을 주고 그 내부적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되고 응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그 붉은색이 이제 스트레스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로우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많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을 인풋으로 하고 슈퍼 레졸루션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에서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 두 개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미지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료의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도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재료의 뭐 재료 이미지가 되었던, 아니면 재료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스마트하게 딥러닝을 활용해서 많은 베니핏을 얻게 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뿌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레졸루션은 이렇게 분포를 하고,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만 그 EBS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좀 다르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EBS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고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만을 활용을 했었다면, 분석을 했었다면 잘못된 분석을 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을 하고 그 이미지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더니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hysics Informed Deep Learning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피직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에서의 어떤 히든한 패턴들을 보는 것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피직스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피직스와 피직스가 없는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을 어떻게 잘 컴바인 하느냐, 그렇게 해서 피직스가 인폼드하고 피직스가 가이드하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랙 프로포게이션의 예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제품이 사이클 타임이 있고 뭐 이렇게 활용을 했고 그때마다 크랙 사이즈를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인 것이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검은색 데이터를 보고 이런 추이를 데이터 드리븐으로 저희가 뭐 피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크랙 사이즈가 0.02보다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3000번까지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1500번까지 썼으니까 한 이 정도의 잔존 수명이 남아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죠. 그래서 문헌을 봤더니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직스가 이런 식이 민방정식꼴로 주어져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익스포넨셜이라는 피직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더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들이 구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은 피직스와 데이터가 결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0.025 만나니까 이만큼 되면 제품이 뭐 손상이 간다든지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제품을 쓸 수 있는데 피직스를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로만 고려를 한다면 이만큼 써도 제품이 괜찮을 거라고 저희가 잘못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일이 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는 뭐냐 하면 피직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추정을 하는데 프리딕션을 하는 데는 취약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피직스에 대한 그 정보를 잘 결합을 함으로써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그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피직스 인폼드 인공지능 모델의 두 번째 예시로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떤 데그레이션 모델에 관해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이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이러한 논문에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모델식을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도에 또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실제로 배터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있고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된 모델과 데이터를 잘 결합을 해서 한번 그 성능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순서가 있는데, 이 모델식에서 뭐 어떻게 보면 모델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 파라미터들을 일단은 그 에스티메이션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그냥 단순하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그 피팅이라고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파라미터를 예측을 했고 그러면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이퀘이션이 구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직스 인폼드 AI를 적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이 물리적인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물리의 어떤 정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배터리 내에서 사이클 타임이 증가할수록 캐패시터가 값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배터리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은 항상 열화가 되고 저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인자의 또는 피지컬한 그 인덱스가 캐패시터가 하나가 있을 텐데 캐패시터의 값은 일반적으로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커지지 뭐 좀 복잡한 케이스가 있지만 좀 단순화해서 캐패시터가 그 사이클 배터리 어떤 그 사용의 그 횟수가 커지면서 커질 수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 뭐 지금 좀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검은색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측정된 거니까 정답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피직스 인폼드 뉴로넷은 보는 것처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런 뭐 당연히 이제 이것에 대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가장 잘 유사하게 추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 기반의 ANN만 사용을 하였을 때는 이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피직스라는 것은 그 모델식을 가지고 피팅을 해서 모델식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피직스 인폼드를 해서 잘 컴바인을 하면 모델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성능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요 표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이클 타임, 사이클 넘버가 증가하면서 피지컬한 컨시스턴트가 바이올레이트 된 경우를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인터널 캐패시티가 증가한 케이스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경우를 표시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피직스를 기반한 것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많이 없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것이 ANN을 쓰면 ANN이라는 것은 데이터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직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틀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피직스인 경우에는 여기서 바이올레이션 되는데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해둔 경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ANN 경우만 보시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직스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정합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여기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X축은 피지컬한 인컨시스턴트가 발생한 경우를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Y축은 그 RMS라고 해서 얼마나 데이터 실질적으로 측정된 검은색에 대해 잘 따라가는지, 어떻게 보면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러가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ANN인 경우에 틀린 것도 물리적인 법칙에 틀린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직스 기본은 틀린 건 적지만 에러가 큰 거예요. 여기 ANN이라는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RMS만을 줄이는 것을 목적 함수로 로스 펑션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두 개 다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단점이 있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 피직스 인폼드인데, 피지컬한 인컨시스턴트도 작고 에러도 작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피직스만을 모델로 하면 다양한 가정이 들어가고 모델이 심플리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순수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직스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직스에 대한 인컨시스턴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잘 하이브리드하게 컴바인된 또는 결합된 피직스 가이디드 피직스 인폼드 AI는 이 두 개의 단점을 동시에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많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게 좀 브라우징하는 느낌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기계과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힌트가 이제 피직스 인폼드 또는 피직스 가이디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역학 지식들, 피직스에 대한 것들, 기계공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인 AI가 어떻게 컴바인되고 결합되는지가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게 그리고 주 연구를 해야 되는 방향성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